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과목 유통물류 일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통 경로상의 갈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1번. 상호 의존적 관계가 높을수록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맞겠죠? 상호 서로 의지할수록 사실 말이 많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유통업체 규모에 따른 힘이 감소하면서 유통 경로 내 갈등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자, 유통업체의 규모에 따른 힘이 감소하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갈등이 거의 사라지지도 않겠죠. 자, 이것은, 자, 왜 틀렸냐? 자, 규모에 따라서 힘이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힘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고요. 자, 나머지 내용도 하나 눈여겨서 볼 만한 게 5번인데, 자,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이 본부의 상권 보장을 요구할 때 나타나는 갈등은 영역 불일치로 인한 경로 갈등이다. 자, 이 경로 갈등, 영역 불일치로 인해 일어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공급 자주도, 아이고, 말이 꼬이네요. 자, 공급 자주도형 재고 관리죠. 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제조업체나 도매업체가 재고 관리를 하던 방식이 소매업에 의해 실시간 발주에 따른 조달 방식으로 발전된 것이다. 자, 이거 공부 잘 해 놓으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틀린 내용이라는 거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 BMI라는 것 자체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많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소매업자 대신에 공급자인 제조업체와 도매업체가 재고 관리를 하는 게 BMI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업체가 판매나 재고 정보 등의 정보를 이제 제조업체에게 공급을 하면은 제조업체가 정보를 바탕으로 적정한 납품량을 결정하는 것이 BMI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통업체는 재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겠고요. 제조업체는 적정한 납품량 그리고 적정한 생산 가능으로 이제 효율이 상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좀 추가로 더 보면은, 자, BMI 구축으로 소매업체의 발주 처리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왜? 소매업 대신에 지금 공급자들이 재고 관리를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이겠죠. 자, 3번. BMI의 효과로 상품 리드타임 단축, 재고 감소, 품절 감소를 들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4번. BMI를 구축하더라도 판매 정보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상적인 재고량 유지가 어렵다. 자, 그렇겠죠. 이거는 유통업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판매나 재고 정보를 제조업체에 잘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전달 안 해주면 제조업체가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납품량을 굉장히 많이 때려버릴 수도 있겠죠. 자, 5번. 소매업체의 실시간 판매 정보를 기반으로 공급자 측은 정확한 판매 예측과 재고 조절, 상품 기획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유통과 관련된 정보기술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통과 IT가 결합하면서 유통의 경쟁력이 증대되고 있다. 자, 맞는 말이죠. 2번. IT 발전 덕분에 소매업체에서 취급하는 최소 유지 상품 단위인 SKU 수가 크게 감소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실현되고 있다. 자,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최소 유지 상품 단위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 SKU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최소 단위입니다. 즉, 잘 안 팔리거나 신선도가 중요한 상품들을 신속히 교체하기 위해서 이 SKU를 도입을 하고 있다,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잘 안 팔리는 거 빨리 빼버리고 신선도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팔거나 아니면 빨리 교체를 해야겠죠. 이로 인해 고객의 욕구나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즉, IT가 발달해서 이 정보 관리가 좀 더 쉬워지면은 이 SKU, 최소 유지 상품 단위들 관리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SKU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더 관리가 쉬워진다, 증가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유통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사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1번부터 봐야겠네요. 자, 유통업의 국제화와 정보화가 진전되었고 무점포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자, 그렇죠. 우리 무인 카페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2번.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소비자와의 관계와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전통적 유통 채널이 약화되고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지금 소비자가 똑똑해지면서 프로슈머, 굉장히 똑똑한 소비자가 됨으로써 중간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역할들이 되게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유통 채널이 약화되고 있겠죠. 3번, 유통업체의 대형화로 인해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 패턴에 따라 어느 점포, 어떤 매장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자, 이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비자들의 욕구, 니즈, 그리고 어디 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유통관리사 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각각의 역할이 점점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자, 우리 방금 2번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5번이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만약에 모르더라도 지금 2번과 5번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정답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적어도 찍었을 때 50% 확률로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혹시 상충되는 내용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것을 찾아서. 어쨌든 5번은 틀린 내용이니까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동일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 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체인사업은 무엇인가? 자, 중소기업 협동조합, 조합이 생겼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조합형 체인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인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체인 본부의 경영 지도, 상품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소매점들이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들끼리 공동 구매도 하고 판매도 하겠다, 이런 좀 약간 자발적인 느낌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합형 체인 사업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임의 가맹형은 뭐냐? 본사와 체인점이 협업을 하는 거고요. 직영점은 본사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합형은 우리 문제에 나왔었던 것처럼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도매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현금 거래 도매상, 캐쉬죠. 자, 소매상에게 현금 거래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한다. 조금 맞는 말이죠. 자, 현금 거래 도매상은 완전 기능 도매상으로서 자, 배달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도 있고요. 2번, 트럭 도매상은 주로 한정된 제품을 취급하고 소매상 고객들에게 직접 제품을 운송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트럭 도매상은 트럭을 이용하여 배송을 하거나 트럭을 이용하여 물건을 파는 형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트럭에서 양말 파시는 분들 계시죠? 자, 3번, 직송 도매상은 소매상에 주문을 받으면 해당 상품을 생산자가 직접 그 소매상에 배송하도록 한다. 이것도 직송 도매상 내용 맞고요. 4번, 소매상들이 진열 도매상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매출 비중이 낮은 품목들에 대해 소매상들이 직접 진열과 주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열 도매상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해 볼게요. 자, 진열 도매상은 선반 도매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소매점에 보면은 진열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매상 대신에 진열과 재고 관리를 해준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이 진열 도매상은 소매상들에게 어느 정도의 컨설팅을 해주기도 한다라는 거 지금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까지 보겠습니다. 제조업자 도매상은 독립적인 개인이 운영하는 도매상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도매상이다. 아,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아래 글상자는 유통의 어떤 효용에 관한 내용인가? 자, 효용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효용은 우리 4가지밖에 없습니다. 저 효용 내용 먼저 알아보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효용. 시간 효용이라는 건 사실 보관 기능이에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시간 차이를 극복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내가 어디에 둠으로써 소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줄여주겠다. 여러분들이 원할 때 이 물건을 바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간 효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장소 효용은 운송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지와 소비지, 장소 차이를 극복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예를 제가 많이 드는데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현대백화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강북구에는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성북구에서 현대백화점을 가고 싶은 분들은 강북구로 가겠죠. 근데 성북구에 현대백화점이 생겼다. 그러면 성북구에 계신 분들이 굳이 이제 강북구로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건 장소 효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 효용은 말 그대로예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유권이 이동됐어요. 왜? 소비자가 돈을 줬으니까 이건 이제 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소유 효용이라 얘기를 할 거고요. 형태 효용은 상품을 적절한 수량으로 분할하고 분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생산자를 일일이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를 대신하여 중간상들은 적절한 곳에 물류센터와 도소매상을 설치하여 운반의 효율성, 운반이라 나왔죠? 신속성 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편의에 맞는 장소에서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 자, 적절한 곳, 플레이스죠. 장소, 플레이스죠. 자, 운반한다. 자, 내용 다 나왔죠? 그러면은 장소 효용이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8번. 제조업의 수직 계열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 경로 전체를 통합하고자 하는 제조업 중심의 수직 계열화는 유통 기능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서 아, 이거 맞는 내용이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유통업자가 자기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대리점제, 리베이트, 재판매 가격 유지 전략 등을 통해 제조업자를 조직화하는 행위이다. 자, 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틀렸죠? 자, 왜 틀렸냐? 이제 수직 계열화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수직 계열화라는 것은 큰 틀에 계열사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생산, 제조, 판매를 전부 혼자 다 해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통업자가 수직 계열화를 하려면은 이 생산, 제조, 판매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우리 PB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대리점제, 리베이트 뭐 이런 혜택들을 통해서 제조업자를 조직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수평 계열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평 계열화는 그럼 뭐냐? 세분화된 계열사를 두는 거죠. 생산, 제조, 판매를 각각 하는 계열사를 두는 겁니다. 즉, 이번에 내용이 맞으려면은 자, 재판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판매를 하는 계열사, 제조를 하는 계열사를 내가 직접 둬야지 이게 수평 계열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은 수직 계열화 내용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3번도 볼게요. 자, 제조업체가 유통과정의 지배를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제조업체가 유통과정, 나 유통과정도 내가 해버릴래 라고 내가 전부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수직 계열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 생산자가 자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 생산자가 아, 내가 생산만 했었는데 물건 판매도 직접 내가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뭔가 한 덩어리를 내가 더 안고 오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것도 수직 계열화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5번 통신 판매, 방문 판매, 소매점 직영은 제조업의 수직 계열화에 포함된다. 자, 이것도 맞는 거겠죠. 제조업인데 원래 내가 제조만 했는데 판매도 할 거야 라고 내가 판매도 전부 해버리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직 계열화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자, 9번. 자, 서브 쿼리라는 것은 서비스 품질 모형의 5가지 구성 차원으로 되어 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를 제 마음대로 해석했는데 맞는 말이죠. 자, 이 서브 쿼리라는 건 서비스의 퀄리티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 쿼리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그대로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용 보니까 5번 공통성이 없네요. 공통성이 아니라 공감성이 되어야지 맞는 말이겠죠. 자, 서브퀄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경로 파워의 원천의 하나로서 자, 파워의 원천 나오면은 아, 뭐 나오겠다 떠올려 주시면 가장 좋겠죠. 자, 재판매업자가 공급업자를 대해 일체감을 갖거나 일체감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자, 우리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준거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될 거고요. 자, 여기에 나오는 파워, 원천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원 A와 B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자, 강제력이라는 것은 A가 B에게 행사하는 처벌, 벌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끼워 팔기. 내가 굳이 사고 싶은 건 아닌데 끼워 판다. 그럼 내가 강제로 사게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지역권 철회. 그리고 대리점 보증금 인상. 이런 것들은 A가 B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강제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상력은 말 그대로 보상을 제공하는 거예요. A가 B에게 제공하는 보상인데 리베이트나 뭐 할인, 금융 지원, 이런 판촉 지원, 수량 할인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상력이다. 내가 뭔가 받는 느낌이 든다? 그럼 보상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합법력은 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 뭐가 있을까요? 자, 상표 등록, 특허권, 이 프랜차이즈, 가맹 등록 이런 건 다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법은 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준거력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긍지나 보람, 우리 회사 목표에 대한 의지, 그리고 소속감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준거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력은 이제 A가 B에게 전수하는 기술 등이에요. 경영 지식이나 나의 노하우, 그리고 직원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시장 정보력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해주는 전문적인 기술들을 넘겨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보력 보겠습니다. 자, 시장 정보, 소비자 정보, 제품 정보 등의 공유로 발생하는 영향이다. 그런데 이 정보력은 이 전문력에 있는 시장 정보력은 좀 달라요. 전문력에 있는 시장 정보력은 이 정보들을 가공을 한 겁니다. 어떤 정도 가공을 해서 보기 좋게 데이터화를 한 거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정보력은 그저 팩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소비자가 100명이래. 이 가게에 가는 사람이 100명이래. 딱 그것만 주는 거예요. 해석은 너의 마음대로. 그래서 이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 상자에서 설명하는 현대적 리더십은 보겠습니다. 자, 리더는 부하들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조직 발전 속에서 찾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한다. 리더는 부하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받는다. 이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이상적 영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어들만 볼게요. 이거는 자, 카리스마 리더십이다. 카리스마 리더십은 약간 리더가 강압적인 형태를 많이 띱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고요. 자, 상호 거래적 리더십. 자, 이거는 뭔가 상호 보완되는, 서로 윈윈하는, 내가 너한테 일을 시키지만 나는 교학상장을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전혀 아니죠. 자, 변혁적 리더십. 자, 3번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감, 동기부여, 자극 이런 것들이 변혁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라고 지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뭐 민주적 리더십, 코칭 리더십은 당연히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서로 경쟁하던 슈퍼마켓과 할인점의 복합 형태인 슈퍼센터의 등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소매업체의 혁신과정 이론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거죠. 내가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슈퍼마켓과 할인점이. 근데 여기 슈퍼센터가 생겨버린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그러면은 내용만 보겠습니다. 기존 점포가 있어요. 기존 점포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복합 형태인 슈퍼센터가 생겼어요. 자, 신규 점포죠. 자, 그럼 기존 점포가 신규 점포를 이기려면은 발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커집니다. 그럼 신규 점포도 기존 점포가 커지니까 나도 성장을 해야겠다. 좀 발전해야겠네. 이러다 보니까 둘이 어느 정도 나중에는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반합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우리 정반합하면 바로 변증법적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설명드렸지만 우리 또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란 무엇이냐? 소매점은 시간이 흐르며 전문화된 한정 상품의 소매 형태로 진화하고 다양한 전문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진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대량 상품을 취급하다가 전문화 상품으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대량 전문화된 상품을 취급한다. 이런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코디언처럼 생겼다 보니까 그래서 확대 수축, 확대 순서를 겪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변증법적 과정, 정반합이죠. 백화점이 생겼다. 반대 특성을 가진 점포가 생겼어요. 그래서 백화점과 점포가 적절하게 절충되며 각자 진화해 나가는 정반합의 형태를 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매 수명 주기 이론. 자, 핵심적인 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되어 있다. 도입기에는 소매 개념 정립 및 정착시키는 전략이고 성장기에는 시장 확장, 수익 확보를 위한 침투 전략과 판매 증가의 이익 수준이 높은 단계다. 자, 성숙기에 들어서면은 선별적 투자를 하면서 소매 개념을 수정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다. 이 성숙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경쟁 관계고요. 쇠퇴기에서는 자존 지출을 최소화하며 탈출하겠다. 그래서 이 소매 수명 주기 이론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같은 형태를 빙글빙글 돈다라는 건데, 자, 이 진입 단계에서 최저 가격과 최저 비용이다가 저마진, 저서비스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진입 후 성장 단계에서는 고가격 전략을 펼쳐요. 그리고 쇠퇴기 되면서 다시 안정적인 전략과 보수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진입 단계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진입 단계, 성장 단계, 쇠퇴기, 또 진입 단계, 성장 단계, 쇠퇴기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 하여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물류 환경의 최근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런 뭐 물어볼까라고 궁금증이 드는 건데 읽어보면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번. 적정 물류 서비스에 대한 고객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맞는 말이죠. 고객들이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2번. 빠른 배송, 짧은 리드타임 요구 등 시간 단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 고객들이 많이 참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이 빨리 오면 물론 좋긴 좋겠죠. 그것도 맞는 말이고. 3번. 조직들의 통합화보다 개별화의 움직임이 커졌다. 자, 3번이 틀렸죠. 자, 우리 유통관리사를 하면서 독립적이다. 혼자 해야지 잘한다. 이런 내용들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요즘 기업들은 협의를 하고 서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 공유는 또 EDI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유통관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들이 통합화를 보다 개별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추가로 우리 세계화, 또 경쟁의 심화, 또 SCM 도입 필요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통합화한다. 기업들이 오히려 또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면서 서로 윈윈하려고 한다라는 거 내용 많이 나오고 있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한 물류비 절감 효과가 커졌다. 자, 이 아웃소싱의 대표적인 게 제3자 물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 물류란, 자, 우리의 물류 활동을 다른 회사에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고객 서비스나 상품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웃소싱을 통해서 물류비를 절감하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제3자 물류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공급 사슬 관리상의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채찍 효과는 결국 뭐냐? 소비자의 정보가 상부 공급 단계로 갈수록 잘못 전달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초콜릿을 좋아해요. 초콜릿을 좋아했습니다. 자, 근데 상부 단계로 가니까 요 얘기가 와전이 돼요. 아, 초코 맛을 좋아한대. 이것도 와전이 돼요. 아, 그래? 그러면 초코 우유를 우리는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각 단계별로 정보를 잘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원인 일어나는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가격 할인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요량이 증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문을 할 때 정보가 잘못된 거죠. 가격 할인해서 지금 물건이 잘 팔린 건데, 야, 지금 이거 물건 엄청 잘 팔려. 이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기 시작했나 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잘못 줘버리면은, 그래? 그럼 많이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만들었더니 이제 가격 할인이 끝나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안 팔리지?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2번. 인기가 높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매상이 실제 수요보다 과대 주문할 때, 자,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인기가 왜 높은지 정보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 주문할 때 긴 리드 타임과 안전 제어까지 포함해서 주문을 할 때, 자, 이 리드 타임이 기니까 물건 가는데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전 재고까지 있어야 되는데 안전 재고도 같이 포함해서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체 뭐 혹은 공급자에 들어오니까 물건이 그냥 잘 팔려가지고 주문을 많이 하는 줄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체가 또 물건을 잘못 만들 수 있는 이런 나비 효과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공급 사슬을 통합해서 수요 예측을 한 구성원이 담당할 때. 자, 결국 이런 수요 예측을 한 명이, 한 구성원이 다 한다? 그러면 완전 잘못될 수 있겠죠. 그 구성원이 잘못된 정보를 주면은 다 같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구성원이 수요 예측을 해야지 이 채찍 효과를 최대한 없앨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도 보겠습니다. 자, 공급 사슬의 구성원이 증가하여 단계가 늘어날 때, 자, 이럴 때도 채찍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구성원이 늘면 늘수록 이 정보를 통합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찍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 괄호 안에 알맞은 도매상의 유형은, 자, 땡땡은 소매상이 아니라 제조업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상이다. 재고 유지, 신용 판매, 배달 등의 다양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제조업체에 필요한 MRO나 OEM 품목을 취급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바로 산업재 유통업체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 유통업체는 지금 도매상,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상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신용 판매도 하고 배달도 하는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분 도매상은 뭐냐? 자, 한두 가지의 제품만 다뤄요. 대신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한두 가지 제품만 다루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도매상에는 말 그대로 상품을 재판매하는 도매상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브로커는 물건은 없어요. 근데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알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제조업체 도매상 보시면은 대금을 그저 회수하는 역할을 한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니까 굳이 딴 거 말고 요것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경쟁 강도를 반영하여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보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자, 경쟁 강도를 반영한다. 경쟁이 심한지 아닌지를 반영해서 내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자, 단수 가격 결정법, 자, 2번 경쟁 가격 대응 가격 결정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정답이 1번 되겠네요. 자, 단수 가격 결정법이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물건의 가격을 내릴 수 없어요. 진짜 이거 최저 가격입니다. 저희한테 더 깎아달란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900원입니다. 34,900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약간 100원씩 깎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싼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100만원대예요. 냉장고 100만원대라고 엄청 싸네 해서 가서 봤더니 199만원이에요. 이런 것도 단수가격 결정법이다. 그래서 단수가격 결정법은 우리가 조금 짜증날 수 있다. 소비자가 조금 짜증날 수 있는 결정법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경쟁 대응 가격법, 경쟁에 따라서 가격을 설정하는 거고요. 상시 저가 결정법, EDLP라고 하죠. Everyday Low Price죠. 요거는 왜? 우리가 일단은 물건을 싸게 팔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경쟁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하이로우 결정법은 뭐죠? 자, 하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거죠. 자,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왜? 우리 상품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쓴 거기 때문에 경쟁 강도를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벤치마킹 결정법은 이미 이름에서 벤치마킹, 저기는 얼마에 파니까 우리는 얼마에 팔자. 약간 이디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스타벅스가 장사가 잘 되니까 이디야가 스타벅스 위치 근처에다가 우리 차리자. 근데 우리 스타벅스보다는 커피 품질이 좀 떨어지니까 대신 1,000원 싸게 팔자. 이렇게 한 게 이제 벤치마킹 결정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경제력 주문장, EOQ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자, 1번. 재고 유지 비용은 시간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요거 맞는 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발주 상품의 주문은 다른 상품과 관계가 없다. 자, 요것도 맞는 말이라고 보겠죠? 자, 발주 상품은 발주 상품이니까. 3번. 발주 비용은 최근의 것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가진다. 자, 요게 틀린 말이죠. 발주 비용은 사실 늘 동일하겠죠. 뭐 최근 거라고 해서 뭐 더 좋다, 더 안 좋다,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주 비용은 늘 일정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EOQ는 사실 이 문제도 문제지만 이 공식 하나 외워두신 게 좋습니다. 자, 이 EOQ 어떻게 구하냐? 자, 루트 씌워 놓고요. 2 곱하기 연간 사용량,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문당 고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 연간 유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이 있는데, 자, 요 단위당 연간 유지 비용이 제시됐을지도 제시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시 안 된 경우에는 단위당 가격의 재고 유지 비율을 곱해 주셔야 돼요. 자, 요거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요 단위당 연간 유지 비용은 시험에 제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산 문제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사실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오늘 선택적으로 과감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모바일 쿠폰을 매장에서 사용하거나 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쵸? 이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은, 자, 우리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온라인이나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모두 통합해서 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거, O2O죠?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가? 어쨌든. 자, 그래서 O2O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자주 나오는 것들 한번 볼게요. 자, B2B,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죠. C2B는 개인과 기업 간의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IoT, 여러 사물의 센서나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과 연결하는 거다. 자, 가전제품에 블루투스 이런 것들을 우리 IoT가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O2O랑 요 네 가지 개념만 잡아두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자, 19번. 아래 글 상자 괄호 안에 들어갈 조직의 유형을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책임과 권한이 병행되고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의 감독자에게 보고하며 조직의 상부에서 하부로 전달되는 의사소통의 흐름을 가진 조직이다. 자, 위에서 그냥 아래로 일방적으로 흐르네요. 그죠? 자, 나와보겠습니다. 나는 한시적 개별 프로젝트에 사람을 임명하는 데 유연성이 있다. 조직 내의 협력과 팀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라는 단점이 있다. 자, 개별 프로젝트에 사람을 임명하는 데 유연성이 있다. 자,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 할래? 너 할래? 전 안 할래. 그러면은 누구 추천하는 사람이 있니? 이런 식으로 해서 유연하게 사람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바로 보니까 자, 라인 조직입니다. 이 라인 조직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감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감독자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다 같이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라인 조직에서 보완된 게 라인 스태프 조직입니다. 이 라인 조직, 누가 다 결정하기 전에 스텝을 한 명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텝이 어느 정도 조언도 해주고 어느 정도 정보를 주면서 같이 맞춰 적어 나가는 형태가 이제 라인 스태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개별 프로젝트에 사람을 임명하는데 유연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보통 프로젝트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프로젝트 조직과 매트릭스 조직의 차이는 뭐냐? 자,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를 지금 캐치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문제가 저는 아마 이 가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나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그 대상에 따라 기업의 유지, 발전에 대한 책임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은 이 이해관계자란 도대체 뭐 하는 친구냐? 자,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관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해관계자에 대해 책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번. 주주에 대한 책임. 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우리 같은 이익 추구하고 있잖아요. 자, 종업원에 대한 책임. 이 종업원 또한 우리가 다 같이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책임. 자, 여기서부터 틀렸죠. 자, 우리가 굳이 왜 경쟁사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요거는 뭐 우리가 컨설팅 회사도 아니고 그죠? 컨설팅 회사도 하더라도 경쟁사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에 어폐가 있다. 정답 3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소비자나 정부에 대한 책임은 우리 동등한 목표와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공동 책임을 져주는 게 맞겠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공급 사슬 관리 SCM이 전통적인 자재 관리나 생산 라인과 다른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 읽어보면서 푸는 게 낫습니다. 자, 1번. 공급 사슬 관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자, 맞는 말인지 아닌지 이런 걸로 사실 파악을 해도 됩니다. 자, 2번. 공급 사슬 관리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요구하며 통합이 아닌 인터페이스가 그 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자, 요것도 틀린 내용이 나왔어요. 자, 우리 유통관리에서는 계속 통합이 중요하고 개발해서는 안 되고 독립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유통관리사 공부를 시키는 건데 지금 또 통합이 아닌 인터페이스가 그 초점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과감하게 뭐 고민을 크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내용 나오면 그냥 요거 틀린 내용이다 라고 바로 선택을 해서 푸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SCM 자체가 이미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어려우지만 읽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 문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유형 잘 연습하시면 좋아요. 자, 22번 신속 반응 QR이죠? Quick Response 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진짜 이 QR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QR이란 미국 패션 사업에 자, 패션 사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의류 사업의 SCM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코드, EDI, 상품 정보, DB 등의 정보 기술로 리드 타임을 단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유통의 효율을 높여서 소비자에게 좋은 양과 가격을 제공하면 반품 재고도 감소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 내용 한번 짚고 문제 다시 볼게요. 1번 소매업자 측면에서는 수익 증대와 고객 서비스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 QR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서비스
효과, 개선 효과도 해야겠죠. 무슨 말이야. 고객 서비스 개선 효과를 누려야겠죠. 당연히 고객분들이. 자, 2번. 제조업자 측면에서는 생산 및 수요 예측이 용이하고 상품 품절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반품, 이런 재고를 아주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죠. 불필요한 재고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게 또 QR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3번. 원자재로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는 리드타임의 단축과 재고 감소가 일어난다. 요게 QR의 핵심이죠. 그죠? 4번. 안전재고가 늘어나 고객 서비스가 높아진다. 자,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자, 고객이 갑자기 물건을 나 100개 주세요 했는데 안전재고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럼 고객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갈 수 있는데, 자, QR이라는 것 자체는 이 재고를, 불필요한 재고를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재고조차도 재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재고가 늘어나면 안 돼요, QR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안전재고도 재고구나 라는 뉘앙스, 정말 QR은 불필요한 재고는 다 줄여버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QR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경로 커버리지 유형 중 전속적 유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도 문제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극히 소수의 소매점포에게만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맞죠. 전속적 유통이라는 것은 전문품을 보통 다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속적, 전문품 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의 소매점포에만 전문품이 있으면 되죠. 왜? 전문품을 다루는 곳은 상권이 넓기 때문에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2번. 브랜드 충성도가 매우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채택하는 경향이 높은 전략이다. 자, 그렇겠죠. 브랜드 충성도가 높으신 분들이라면은 어디에 있든지 멀리 있어도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전속적 유통을 해당하는 분들은 상권의 규모가 넓다라는 거 같이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제조업체는 소매점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자사 전략에 맞게 유지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가능하겠죠. 왜? 소매점포가 많지는 않겠죠. 이 전속적 유통을 해당하는 소매점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 하기가 쉽겠죠. 제조업체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4번. 중소슈퍼, 식당, 주점증을 대상으로 하는 주류 제조업체나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약업체 영업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자, 그렇지 않겠죠. 전속적 유통은 지금 전문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주류 약, 물론 약은 전문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편의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속적 유통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5번 보면서 한 번 더 이해해 볼게요. 자, 소비자들은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를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은 점포 수로도 원하는 유통이 가능하다. 자, 내가 지금 포켓몬스터 카드를 사러 가려고 하는데 멀리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난 당장 그 카드를 나는 정말 이거 덕후예요. 그러면은 멀리 있어도 찾아간다는 거죠. 적은 점포 수로도 원하는 유통이 가능한 게 바로 전속적 유통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보관 효율화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질문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너 뭘 묻는 건데, 이런 거는 읽어보면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유사성의 원칙. 유사품을 인접하여 보관하는 원칙이다. 유사성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푸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자, 2번. 중량 특성의 원칙. 물품의 중량에 따라 장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원칙이다. 중량, 무거우면은 밑에 놔야겠죠?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다 하나하나 알고 문제를 푸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합격 점수 몇 점이죠? 60점이에요. 100점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외우시는 거 좋지만, 물론 그냥 읽어서 풀 수 있는 뉘앙스의 문제들이 있는데 왜 굳이 외울 필요가 있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뭐 아니시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3번 이어서 볼게요. 자, 명료성의 원칙. 시각적으로 보관 물품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원칙이다. 자, 보관 물품을 시각적으로 딱 식별하기 쉽게 명료하게 해놨다라는 느낌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자, 4번.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 보관한 물품을 입출구 빈도에 따라 장소를 달리하여 보관하는 원칙이다. 요거 맞나? 일단 애매하니까 넘어가 볼게요. 삼각형. 자, 5번. 위치 표시의 원칙. 보관 물품의 장소와 렉 번호 등을 표시함으로써 보관 업무 효율화를 기하는 원칙이다. 자, 그렇겠죠. 자, 이 장소, 번호 잘 해놓으면은, 야, 그 번호 어디 있어? 그러면은 금방 가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5번도 맞는 내용 같죠? 자, 그러면은 제일 애매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다 라고 해서 문제를 충분히 풀어도 되는데 저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 공부 중이니까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 한번 볼게요. 뭐냐?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통로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빨리빨리 나가는 거는 그냥 차라리 통로에 쌓아놓자, 금방 나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이다 라고 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번 소비자 기본법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에서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분쟁 조정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는가? 자, 이런 거 웬만하면 보니까 한 달 정도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30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좋지만 굳이 이런 거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 자주 나오는 것들 먼저 외우고 여유 되시면은 이런 거 저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과목도 마무리 해봤고요. 저는 또 2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